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조용한 아침, 희미한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슬며시 스며들어 연회색 이불 위에 가느다란 빗줄기를 그릴 때 고미자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주변은 너무 고요해서 그녀는 자신의 심장박동이 느리게 울리는 소리와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림이 조화롭게 들려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한참 누워 눈을 뜬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시장의 풍경, 채소 이름, 손자 손녀의 웃음소리, 그러나 모두 안개처럼 흐릿했다. 그녀는 손을 이마에 얹고 관자놀이를 조용히 문지른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방은 늘 그랬듯 정돈되어 있고 깨끗했으며 창문이 반쯤 열려 있어 약간 쌀쌀했다. 고미자는 옷장 앞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한동안 서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찾으려는 듯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집어들지 않고 팔을 내렸다. 눈빛은 허공을 헤매듯 자신이 무엇을 꺼내려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향하며 오늘 아침 장 보러 가려 했지만 가방에 손을 넣는 순간 멈칫했다. 지갑이 없다. 서랍을 열어 뒤지고 베개 속까지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고 그때 그녀의 눈에 티포트 옆에 붙어있는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왔다. 흔들리는 글씨로 지갑 첫 번째 서랍이라고 적혀 있었다. 고미자는 조용히 웃으며 약간 쓸쓸한 듯 목구멍에서 희미한 소리가 울렸다. 아, 맞다. 내가 적어뒀지. 그녀는 서랍을 열어 지갑을 꺼내 들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차를 우리기 위해 물을 끓이는 일은 4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오늘은 손이 조금 떨렸다. 물이 끓기 시작할 무렵 전화벨이 울렸다. 날카롭고 예리한 소리가 고요를 깨트렸다. 고미자는 얼른 전화를 받으러 뛰어갔다. 낯선 번호였다. 자동 음성은 보험 광고를 내뱉고 있었다. 그녀가 끊기도 전에 부엌에서 팔팔 끓어 넘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흰 수증기가 피어올랐고 지글거리는 소리에 그녀는 서둘러 돌아갔다. 층에서 사위인 은정이 뛰어내려와 다그쳤다. 엄마, 또 물이 넘쳤잖아요. 몇 번이나 말했죠. 물 끓일 땐 꼭 옆에 있어야 한다고. 고미자는 당황하며 말했다. 엄마는 전화 조금만 하려고. 은정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물기를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집 불날 때까지 깨달으면 늦어요. 엄마, 차 한 잔 우리기도 힘들다니. 고미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마른 수건을 든 손으로 흐른 물을 조용히 닦았다. 눅눅하고 무거운 정적 속에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수증기는 서서히 사라졌다. 한참 후 그녀는 앞마당으로 나가 대나무 빗자루로 떨어진 노란 낙엽 몇 장을 쓸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선선했다. 빗자루질을 하며 고개를 숙인 채 그 느리고도 인내 어린 동작은 마치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려는 듯했다. 갑자기 울타리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안녕하세요, 미자씨. 아침마다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고미자는 고개를 들어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보려 애썼다. 중년의 여성이 활짝 웃으며 바구니를 든 채 서 있었다. 저를 까먹으셨나요? 전 수연 엄마예요. 옛날 이웃집에서요. 고미자는 얼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맞아요. 수연 이제 많이 컸겠죠. 여성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걸음을 옮겼다. 고미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가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수연이 그게 누구지? 집으로 돌아가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수첩을 펼쳤다. 조심스럽게 기울어진 필체로 떨리듯 적힌 글귀가 보였다. 우유 사기, 서준이 간식 준비하기, 니트 세탁하기, 오늘은 수요일. 고미자는 마치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그 메모를 반복해 읽었다. 적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녀는 속삭였다. 마당 밖에서는 아침바람에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집 안에서는 고미자가 가만히 앉아 메모가 적힌 종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 오후 거실 얇은 커튼 사이로 해질 무렵에 햇살이 스며들며 벽에 연한 주황빛 줄무늬를 그렸다.
고미자는 거기에 앉아 지난달부터 손에 들고 있던 뜨개질 실을 잡았다. 뜨개질 바늘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딸깍 소리를 냈지만 예전처럼 고른 코는 아니었다. 손이 조금 떨리며 코가 자꾸 어긋나 실이 엉켜버렸다. 고미자는 살짝 찡그리며 코를 풀고 다시 뜨기 시작했다. 하지만 겨우 20번째 코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멈췄다. 자신이 어디까지 떴는지 잊어버린 것이다. 다시 세기 시작했지만 30번째 코에서 그녀는 또 의심이 들었다. 혹시 어디 빠뜨린 건 아닐까? 그녀는 바늘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은 지친 숨이 아니라 더는 고칠 수 없는 무언가가 내부에서 부서졌음을 받아들이는 체념과도 같은 숨이었다. 손자 서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갔다. 인사도 없었다. 예전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 저 왔어요. 라고 크게 외치며 그녀를 꼭 안아주던 아이였다. 이제는 그녀의 눈길을 피하며 조용히 움직였다. 마치 오래되어 관심조차 끌지 못하는 가구처럼. 어느 날 그녀는 주방에서 아이가 며느리에게 속삭이는 걸 들었다. 할머니 자꾸나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셔. 엄마, 내가 말했는데 또 몇 번이나 물어봐. 아이의 목소리엔 짜증도 원망도 없었다. 단지 궁금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은 고미자의 마음속을 곧바로 찌르는 작은 바늘 같았다. 그녀는 화나지도 많이 슬프지도 않았다. 단지 허전했다. 마치 뇌의 일부분이 저 멀리 떠나가 버렸고 더는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고미자는 평소처럼 일찍 저녁상을 차렸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 생선구이, 데친 채소 익숙한 반찬들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간을 맞췄다. 그때 은정이 부엌으로 내려오며 냉장고 문을 열고 얼굴을 찌푸렸다. 오빠, 엄마 또 생선조림통에 뚜껑 안 덮었어요. 냉장고에 비린내 가득해요. 동은 고미자의 아들 엄마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 아마 깜빡하셨겠지. 고미자는 말없이 앉아 천천히 채소를 집어먹었다. 그녀는 분명히 뚜껑을 닫았던 걸 기억했다. 용기 테두리도 깨끗이 닦았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자신의 기억이 의심스러워졌다.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 불확실함이 몸을 싸늘하게 만들었다. 식사 후 모두 각자의 방으로 올라갔다. 고미자는 홀로 상을 치우고 부엌의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젓가락 하나를 줍기 위해 몸을 굽혔을 때 냉장고 아래에서 오래된 회색 니트 슬리퍼 한 켤레를 발견했다. 먼지가 살짝 앉은 작년 이맘때쯤 신던 그 슬리퍼였다. 이게 왜 여기 있지? 고미자는 혼잣말했다. 마지막으로 신었던 때가 떠오르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와 작은 수첩을 펼치자 책상 조명 아래로 약간 기울어진 떨리는 글씨들이 나타났다. 설거지 완료, 가스레인지 잠금, 생선조림 보관, 수건 개기. 고미자는 하나하나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며 자신의 삶을 아직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 글씨들을 바라보는 순간 왠지 낯설었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써놓은 것처럼. 노크 소리가 들렸다. 동훈이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니, 아직 안 자.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옆에 앉고 무릎 위에 있는 담요를 살며시 매만졌다. 엄마, 요즘 좀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어지럽거나 두통 같은 건 없으세요? 병원에 같이 가보실래요? 고미자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엄마 괜찮아. 나이 들면 조금씩 있는 건 당연한 거야.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망설임이 스쳤다. 방을 나가기 전 고미자는 그가 복도에서 아내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다. 엄마 괜찮으셔. 너무 걱정하지 말자. 문이 닫히자 다시 고요가 방을 감쌌다. 고미자는 수첩 맨 앞장을 펼쳤다. 몇 달 전 처음 적어 넣은 글귀가 그곳에 있었다. 오늘은 월요일 날씨 맑음. 나는 아직 건강하다. 이제 그녀는 그 문장을 다시 적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집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고 따뜻하고 깔끔했다. 그러나 매일이 지날수록 이 집안의 말소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안부를 묻는 소리도, 아침 신문을 읽는 목소리도,
식탁을 둘러싼 소소한 대화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남은 건 도마 위의 칼소리,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소리, 그리고 고미자의 마음속에서 들리지 않게 외쳐지는 구조 신호뿐이었다. 그녀는 한때 생각했다. 조용히 살고 폐를 끼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편하게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하지만 이제 고요함 속에서 길러온 그 삶이 자신의 존재마저 천천히 삼켜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날 아침 하늘은 흐리고 바람은 평소보다 거세게 불었다. 현관 앞 월계수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낙엽 몇 장이 떨어졌다. 고미자는 이른 새벽 아직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다. 심하지도 뚜렷하지도 않았지만 잠시 더 침대에 앉아 있어야 할 만큼은 확실했다. 그녀는 거울 앞으로 다가가 완전히 희끗해진 머리칼을 살며시 쓸어 넘겼다. 잠이 깊지 않아 눈가가 부어 있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 보험증과 미리 정리해둔 몇 장의 지폐를 꺼냈다. 메모도 남기지 않았다. 누구도 깨우지 않았다. 아들은 야근 후 깊이 자고 있을 것이고 며느리는 추운 날엔 늦잠을 자는 편이었다. 고미자는 긴 외투를 걸치고 목도리를 둘렀다. 보험증과 돈은 안주머니에 넣었다. 현관을 나서기 전 그녀는 부엌 문 앞에 잠시 멈춰섰다. 무언가를 듣는 듯한 자세였다. 그러나 들리는 것은 냉장고의 낮은 소음과 시계의 똑딱거림뿐.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려 소리 없이 집을 나섰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길은 여느 날처럼 조용했다. 낡은 벽돌길 위로 어젯밤 바람에 떨어진 마른 잎들이 그녀의 발끝에 스치듯 흩날렸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가방을 감싸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한 노인이 지나가며 고개를 끄덕였고 고미자는 짧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익숙한 반사처럼.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올라타 창가 쪽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정류장을 하나씩 세어가며 병원에 도착했다. 구청 앞 종합병원 정류장에서 내린 그녀는 천천히 병원 로비로 걸어 들어갔다. 안은 늘 그렇듯 분주한 접수창구, 번호를 부르는 스피커, 노인들로 가득한 대기 의자들. 그녀는 번호표를 뽑고 앉은 후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엔 미리 준비해온 질문들이 적혀 있었다. 자주 어지러운데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노인을 위한 뇌 건강 보조제가 있나요? 기억력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의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가자 그녀는 인사를 하고 수첩을 건넸다. 젊은 의사는 인내심 있게 질문을 들었다. 간단한 문진 후 그는 기억력 검사를 권했다. 고미자는 신문도 매일 읽고 손주에게 줄 목도리도 여전히 뜨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의사가 5분 후 3단어를 기억해보라고 했을 때 그녀는 당황했다. 2단어는 기억났지만 3번째 단어는 들었음을 알면서도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의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진료 기록에 몇 줄을 적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인지기능 초기 저하가 의심됩니다. 뇌 촬영과 인지검사를 더 진행해 보시죠. 고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의사가 내민 예약지에 고정되었다. 진료실을 나서자 바람은 더 거세졌다. 병원 입구의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들이 축축한 길바닥에 소금을 뿌리듯 흩날렸다. 그녀는 매우 느리게 걸었다. 코트 주머니 속 손이 진단지를 꼭 쥐고 있었다. 마치 손을 놓으면 자신이 바람에 휩쓸려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곧장 버스를 타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걸었다. 마치 선물을 열었는데 안에 있던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릴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쓴 현실일 때처럼.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오늘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아들은 당황할 것이고 며느리는 불안해하며 손자는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예전처럼 흘러갈 것이다. 여전히 밥상엔 국이 오르고 아이는 학교에 가고 가족은 그녀를 단지 조금 나이 든 사람으로만 여길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다. 고미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을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엌에서는 은정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역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식탁 위엔 동훈의 핸드폰이 화면을 밝히며 새 메시지를 알리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녀가 나갔을 때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고미자는 방으로 들어가 진단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조심스럽게 접은 뒤 오래된 달력책의 맨 아래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그녀가 병원에 다녀왔다는 걸 알지 못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어디 다녀왔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도 말할 생각이 없었다. 병원에 다녀온 후 고미자는 두 개의 얼굴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나는 익숙한 얼굴 늘 그렇듯 평온하게 미소 지으며 아들에게 물을 따라주고 손주에게 반찬을 챙겨주며 며느리에게 피곤하지 않냐고 묻는 얼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깨진 거울 같은 얼굴. 그녀만이 볼 수 있었다. 대화 도중 문득 말이 끊기는 순간, 찬장에서 뭘 꺼내려다 목적을 잊은 순간, 시계를 바라보며 하루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조차 모를 때, 낮 동안 그녀는 평소의 습관을 고수했다. 오전 10시에 채소를 씻고, 점심 무렵 국을 끓이고, 햇빛이 적당할 때 빨래를 널었다. 겉보기엔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다만 속도는 느려졌다. 모든 동작을 하기 전에 수첩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가스 켰나? 쌀은 꺼냈나? 물 잠갔나? 밤이 되면 모두가 위층으로 올라간 후에야 고미자는 비로소 진짜 삶을 살기 시작했다. 작은 침실에서 노란 탁상등 아래 그녀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점점 짧아지고 점점 흐트러진 글씨들이 거기 있었다. 오늘 찬장 열고 잊어버림. 손주 이름 대신 아들 이름 부름.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 안 남. 각 문장은 작은 흠집 같았지만 그녀는 계속 썼다. 기록하지 않으면 내일은 오늘 잊은 것을 조차 잊어버릴까봐 그녀는 두려웠다. 어느 날 밤 욕실에서 손을 씻다 거울을 보았을 때 그녀는 순간 그 얼굴이 낯설었다. 몇 초 후에야 그게 자기 얼굴임을 깨달았다. 그 눈빛, 그 머리칼, 그 주름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하지만 어쩐지 너무 낯설었다. 그녀는 자신을 달래듯 말하며 수첩에 기록했다. 밤 9시 거울 앞에서 3초간 방향 감각 상실. 한 번은 서준이를 부르려다 이름을 3번 바꿨다. 성호야, 아니, 서환이, 아니, 서준아. 아이의 눈빛이 그녀를 향해 고정되었다. 할머니, 왜 자꾸 제 이름을 틀리세요? 그녀는 웃으며 농담처럼 넘겼다. 우리 서준이 너무 빨리 커서 할머니가 헷갈렸지. 가족들은 웃었고 순간은 지나갔다. 그러나 고미자의 미소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그녀는 수많은 생각에 뒤척였다. 언젠가 집 가는 길을 잊어버리면 누가 날 찾을까? 혹시 가스불을 끄는 걸 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불러줄까? 그녀는 수첩을 덮고 서랍 안에 넣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침실 문 뒤에 세계였다. 그녀가 스스로를 진단하고 스스로 치료하며 스스로 기록하는 환자가 되는 공간. 반면 가족 앞에서는 여전히 괜찮은 엄마, 다정한 할머니, 그저 조금 건망증이 있는 노인으로 남아 있었다. 그 두 얼굴의 경계는 점점 뚜렷해졌고 고미자는 하루에 2개의 삶을 살아야 했다. 하나는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한 삶, 하나는 자신만이 아는 내면의 전쟁터. 그리고 두 세상을 나눠 가질수록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다. 더 외로워졌다. 그날 아침 갑자기 비가 내렸다.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바람은 손끝까지 차가운 기운을 실어 나르기에 충분했다. 고미자는 이른 아침 눈을 떴다. 머리가 묵직하게 아팠다. 침대에서 일어설 때 2번이나 벽을 짚어야 했다. 어지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그녀는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 준비를 했다. 어젯밤 남은 밥을 데우고 김치를 몇 조각 썰고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켰다. 불이 켜지고 물이 끓기 시작하며 파란 불꽃이 냄비 아래서 흔들렸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고미자는 냄비를 놔두고 거실로 나갔다. 전화는 오래전 건강체조 수업을 함께 들었던 지인이 집 전화로 걸어온 것이었다. 옛 이야기를 잠시 나눈 후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끓이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부엌에 돌아온 그녀는 인덕션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왜냐하면 그녀는 잘못해서 가스레인지를 켰기 때문이었다. 미역국은 옆쪽 버너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아직 끓지도 않았다. 하지만 밥솥은 불 위에서 비어있는 채로 타고 있었다. 물도 없이. 플라스틱 냄비에서는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며느리 은정이 위층에서 내려왔다. 타는 냄새를 맡고 급히 뛰어내려온 것이다. 세상에, 엄마 대체 뭘 하신 거예요? 은정은 소리를 지르며 불을 끄고 고미자를 부엌에서 끌어냈다. 고미자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국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나 미역국 끓이고 있었던 줄 알았는데.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동훈도 침실에서 뛰쳐나왔다. 상황을 본 그는 순간 말없이 굳어졌다. 누구도 몇 초간 입을 열지 못했다. 타는 냄새만이 조용히 집안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다. 한때 그녀가 주인인 공간이었던 부엌은 이제는 위험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은정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죄송해요, 엄마. 근데 이건 너무 위험해요. 혹시 아이가 놀다가 내려왔으면요? 불이라도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고미자는 고개를 숙였다. 손에 든 국자는 떨리고 있었다. 이번엔 단순한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동우는 은정보다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우리 병원에서 더 정밀검사 받아보는 건 어때요? 너무 피곤하신 건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냥 조금 쉬어야 할 수도 있고요. 이번엔 고미자는 웃지도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길게 깊게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래도록 가슴속에 가둬둔 공기를 처음 내보내는 듯. 나도 알아. 그 말은 작게 들렸지만 그녀가 처음으로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한 순간이었다. 그날 하루 고미자는 부엌에 가지 않았다. 은정이 식사를 방으로 가져다 주고 따뜻한 물 한 컵도 함께 내왔다. 아무도 그녀를 나무라지 않았고 큰 소리로 말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고미자의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어둠 속에서 수첩을 펼쳤다. 하지만 그날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다.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지만 단 한 글자도 써지지 않았다. 그동안 정갈하게 적어두었던 메모들 이젠 기억을 잡기 위한 마지막 시도처럼 남아 있었고 오늘은 놓아버리는 날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울었다.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밤에 확실히 알게 되었다. 자신이 두 얼굴을 나눠 지켜오던 그 세계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가스불 사건 이후 일주일 고미자는 다시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다. 은정이 모든 식사를 책임졌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국을 받았고 여전히 더 드실래요?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속에서 고미자는 느꼈다. 자신이 예전의 자리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점점 대체된 기분에 빠졌다. 그 감정은 썩은 나무다리를 건널 때마다 조금씩 무너지는 바닥처럼 고미자의 마음을 끌어내렸다. 어느 초겨울 아침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가족들은 그녀가 공원 근처 호수를 산책하는 것을 익숙하게 여겼다. 하지만 그날 고미자는 호숫가가 아닌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멀리 가려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감시하는 시선도 안쓰러운 숨소리도 조심스러운 배려도 없는 공간을 원했다. 그녀는 구청 근처 도서관 정류장에서 내렸다. 그곳은 조용했고 공기가 맑았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녀를 몰랐다. 은행나무 그늘 아래 긴 벤치에 앉아 그녀는 수첩을 꺼내 예전의 기록을 읽어보았다. 의사가 치매 초기 가능성을 말한 이후 그녀는 기억력을 단련하려 애썼고 모든 일을 적어두려 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졌다. 어떤 날은 세 줄을 읽고도 맨 처음 줄이 뭐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고미자가 수첩을 넘기고 있을 때 옆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들자 안경을 쓴 젊은 청년이 서 있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두툼한 책 몇 권을 들고 있었고 눈빛엔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잠깐 앉아 있으려고요. 고미자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떠나지 않았다. 가방에서 작은 생수병 하나를 꺼내 건넸다. 목 좀 축이세요. 오늘 갑자기 날이 쌀쌀해졌어요.
고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병을 받아들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오는 낯선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고미자가 먼저 물었다. 자네 자주 여기 와서 책 읽나 보네? 네, 심리학 전공 중이에요. 조용해서 가끔 여기서 읽어요. 고개를 끄덕이던 고미자는 문득 입을 열었다. 심리학 기억에 관한 것도 배우나? 청년은 놀란 듯하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인지장애나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것도 배워요. 고미자는 수첩을 더 단단히 쥐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치 자신조차 듣기 두려운 듯 낮게 말했다. 혹시 누군가가 스스로 기억이 흐려진다는 걸 느끼는데 가족에겐 말하고 싶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건가? 청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부드럽게 했다. 놀라거나 판단하지 않았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무서운 거죠. 가족이 달라진 눈으로 볼까봐, 짐이 될까봐. 고미자는 그 말을 듣고 마치 오래된 자물쇠가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럼 언젠가 숨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지?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 옆에 앉았다. 그땐 치료보다 먼저 진심으로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고미자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손에 꼭 쥐고 있던 수첩을 천천히 풀었다. 몇 달 만에 처음 그녀는 진심을 말해보았다. 비록 낯선 사람에게지만. 그리고 이상하게도 창피하지 않았다. 약해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이 가벼워졌다. 일어나기 전 청년은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누군가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유는 없어도 괜찮아요. 고미자는 그것을 지갑에 넣었다.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마음은 조금 덜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그 말이 계속 떠올랐다. 진심으로 들어줄 누군가. 그날 밤 비가 내렸다. 크진 않았지만 오래도록 내렸다. 창문 틈 사이로 불어드는 바람에 커튼이 살랑거렸고 이상한 종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고미자는 침대 위에서 뒤척였다. 머리는 묵직하게 아팠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 2시쯤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여기가 어딘지,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이 벽에 비치며 모든 사물이 낯설게 느껴졌다. 주변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으며 호흡은 거칠어졌다. 그녀는 담요를 걷고 침대를 내려왔다. 벽을 더듬으며 불을 켜려다 서랍 옆 작은 의자에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졌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이 덜덜 떨렸다. 그때 그녀의 입에서 본능처럼 소리가 터져나왔다. 동훈아, 얘야, 어디 있니? 그 목소리는 마치 시장 한복판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떨렸다. 2층에서 발소리가 급하게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동훈이 뛰어들어왔다. 불이 켜지고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다. 창백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가슴을 움켜쥔 손. 엄마, 괜찮아요? 그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다급히 물었다. 은정도 잠결에 아이를 안은 채 뒤따라 들어왔다. 언제 넘어지셨어요? 세상에, 왜 안 부르셨어요? 고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두운 복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얘야, 무서워. 기억이 안 나.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동우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냥 잠깐 어지러우셨던 거예요. 침대로 모실게요. 하지만 고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처음이 아니야. 몇 번이나 그랬어.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고 엄마가 숨긴 건 내가 걱정할까봐 그랬어.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 더는 숨길 수가 없어. 은정은 옆에 서 있다. 눈가가 붉어졌다. 졸린 손주가 엄마 어깨에 기대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낯설음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고미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더는 감추지 않고 더는 억누르지 않았다. 작고 억눌린 소리였지만 진짜 울음이었다. 하루하루 자신을 잃어가는 한 어머니, 한 할머니, 그리고 한 인간의 눈물이었다. 동우는 어머니를 품에 안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후 처음으로 그는 어머니가 이렇게 작고 연약하게 느껴졌다. 미안해요,
엄마, 이제 무서워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내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고미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몸짓이었지만 그 끄덕임은 단지 희망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저 드디어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에서였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렸다. 하지만 그 방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함이 돌았다. 그것은 두터운 이불도 따뜻한 옷도 아닌 한 번의 포옹에서 비롯된 온기였다.